알림 꼭 부탁드리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홍 원장님, 이 설 연휴 전으로 해서 여론조사 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좀 부분적으로는 전달해 드렸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 여론조사가 주는 메시지 뭡니까? 첫 번째로 이 설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초부터 설 연휴 기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네. 이제 그 세 개를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요. SBS, KBS, MBC, 네. 그러니까 공중파 3사죠. 음. 근데 이 공중파 3사 조사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갤럽이나 또 이제 그 MBS 4개 조사 메이저 조사 회사들이 같이 하는 거와 함께 제가 가장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전화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ARS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뭐 한 30년 이상 관여를 해왔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가장 정확했고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두드러지는 게 보면은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세 조사 다 SBS 같은 경우에 정권 교체 50%, 정권 재창출 43%, MBC 교체 50%, 재창출 44%, KBS 교체 50%, 39%, 한 7, 8% 내지 뭐 한 10% 가까이 차이가 난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들 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뭐 MBC 같은 경우에 44대 41로 국민의힘이 한 3%포인트 조금 높은 것도 있지만은 네. 뭐 그래봤자 3%포인트고 SBS는 39%로 똑같고 KBS는 민주당이 한 2%포인트 더 높아요. 네. 그렇지만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물어볼 때는 한 많게는 10% 가까이가 차이가 나고 있다. 그 공백이 있죠. 그죠? 예. 근데 그거를 보면은 왜 그러느냐 하고 본다면은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게 저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죠. 네. 그 단적으로 예를 보니까 이제 KBS 같은 경우에 정권 교체 여론이 중도층이 57%, 네. 정권 재창출은 29%밖에 안 된다. 다른 조사들도 거의 한 2배예요. 네. 정권 교체가 2배 정도 더 높다. 근데 제가 왜 정권 교체 여론,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라고 하는 거를 주요 지표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최근에 그 ARS 조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아졌으니까 대선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네. 역대 대선이나 역대 선거를 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지가 않냐? 뭐 물론 야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조국혁신당이나 뭐 기타 정의당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뭐 2, 3%, 3, 4%씩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야당이 더 높은 것도 있지만 네. 정당 지지율을 물어보면은 무당층이 꽤 많아요. 항상 한 20% 내지 30% 가까이가 무당층이 꽤 있어요. 네. 꽤 있는데 KBS 조사에서도 무당층이 28%가 나왔는데 정권 교체나 정권 재창출이냐라고 물어보면 무응답이 거의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뭐 있어봤자 한 5, 6%, 뭐 7, 8%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무당층의 표심도 알 수 있는 게 이 지표다 이거죠. 근데 무당층이라고 그래서 여당이나 그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투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투표를 하러 가요 이분들도.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가서 뭐 어디를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어느 쪽에 투표하느냐라고 하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는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를 물어보는 지표가 항상 맞아왔다. 항상 맞아왔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지금 전반적인 유권자 사이에서 높은 상태인데 그거는 중도층이 지금 진보층이야 당연히 정권 교체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중도층이 정권 교체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중도층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게 이번 연휴 여론조사에 주목되는 점입니다. 근데요, 어떤 분들은 강성 뭐 이렇게 그거 유튜버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도 없다. 네. 지금 다 샤이 보수고 다 숨어 있다. 자꾸 이제 샤이 보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지원님도 선거 경험이 많으니까 중도가 없습니까? 아유, 그렇지 않죠. 우리 홍영림 원장이 어제도 제가 그 데이터 인용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에 방송사무소 출구 조사를 보면은 보수가 31%, 진보가 21%, 중도 및 뭐 이념 성향 난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뭐 47%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요, 전략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저는 딱 하나의 전략 말고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뭐냐면은 2012년 박근혜 승리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된다. 박근혜 승리 모델? 네, 그게 뭐냐 하면은 당시에 이 이명박 정권 말기에 뭐 썩 그렇게 인기가 높지는 않았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5년 단임제 정권 모든 정권이 임기 후반기에 뭐 지지율이 높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기 없잖아요.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와 이명박은 정말 뭐 용쟁호투도 하고 진짜 정당 사상 가장 치열한 뭐 내부 경선도 치르고 뭐 친이 친박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박근혜가 후보로 나서면서 사실상은 이 당에서 같은 당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가장 확실하게 세웠던 박근혜가 후보로 나와서 하니까 정권 재창출인데 정권 교체의 이미지도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도 무당층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 한 2배 가까이 높게 나온다. 지상파 3사에서 다 비슷하다. 그렇다면은 승리의 공식은 그때처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이 보수 그러니까 저기 샤이 보수가 많고 중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얘기고요. 제가 이게 이 과학적인 근거도 근거지만은 학술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독일의 그 정치사회학자인 노일레 노이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성 학자가 있죠. 1974년도에 쓴 책이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왜 그걸 썼냐? 여론사가 자꾸 틀린단 말이죠. 네. 여론사로 보면은 이제 특정 정당이 이제 꽤 잘 나오는데 실제로 선거해 보니까 거꾸로 나오고. 그래서 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일레 노이만 교수가 이제 그 썼던 이론이 침묵의 나선 이론인데 여론조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A란 정당의 지지자들이 한 그 이 절반 이상이 된다. 그럼 나머지 소수에 있는 분들은 침묵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네. 침묵에 빠져.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보니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더 많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그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한 3명 있고 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낫잖아요. 네. 같이 해서 싸워봤자 수적으로도 안 되니까. 근데 그럼 그분들이 투표를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조용히 가서 투표장에 가서 찍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쥐어퍼버린다. 네. 근데 그게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서 본다면은 중도의 목소리는 뭐 사실 근데 이미 중도의 목소리는 여론조사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길거리에서나 특히 이제 길거리에서는 안 보이죠. 네. 중도들은 안 보이고 그리고 어디 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만났을 때도 중도들은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끼리 밥 먹고 술 먹고 얘기하고 끼리끼리 반대는 또 반대끼리 또 모여서 얘기하기 때문에 중도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렇게 중도 얘기하면 아니 뭐 내 주변에 중도 하나도 없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과거 선거에서 본다면 항상 그 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진보나 보수는 각각 다 응집이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있는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누구를 찍느냐가 그 이 결정을 받지 중도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네. 강성 보수와 강성 그 진보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중도가 쓸 자리가 더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뭐 종종 저도 이제 들어봤어요. 근데 역대 모든 대선은 다 보수와 진보가 다 부딪혔어요. 안 부딪힌 적이 없어요.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 다 마찬가지로 선거 앞두고 다 부딪혀요.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뭐 마치 이번에만 특히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탄핵 정국이 아니더라도 진보와 보수는 강하게 부딪혔다. 그 와중에 중도는 항상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전국을 보면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뭐 처음에 비상계엄하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뭐 하다가
사실 이제 공수처 문제라든지 또 야당의 일방적인 폭주라든지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또 이제 계속적인 법정 투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 보수가 뭉치는 데는 굉장히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어쨌건 자 그리고 또 이게 헌법재판소의 정말 뻘짓이라든지 지금 불공정성이라든지 또 공수처와 검찰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이 법조 카르텔의 어떤 지금 이 문제점들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거와 또 싸워야 되는 또 이 보수 진영의 책무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나타나지만 그럼 윤 대통령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이거가 지금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전통적 지지층의 감정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요 대통령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되고 그날 밤에 이제 서부지법에서 난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른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뭐 강렬하게 이끌어왔던 그 세력들이 네. 뭐 분화가 되고 있잖아요. 음. 뭐 사분오열되고 네. 뭐 이런 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게 또 한 번의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화요일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오고 네. 목요일에는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나오고요. 네. 오늘 헌재에서 또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요. 네. 11일 화요일에는 신원식 안보실장하고요. 김용빈 서울대 법대 대통령 동기 네. 친구죠. 선관위 사무총장이 둘이 나와요. 또 헌재에. 그리고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옵니다. 네. 새롭게 나타나는 거는 좀 이따 또 이제 저희가 뭐 팩트 체크 해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이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대통령이 자신의 부하들과 진실 공방을 어떻게 벌이는가. 그게 저는 굉장히 대중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벤져스에도 늘 지적해온 거 있잖아요. 별이 20개 정도 떨어졌는데 네. 그분들 인생 완전히 그냥 불명예로 이렇게 그냥 종치는 거 아니냐. 근데 윤 대통령이 그 명을 충실히 따랐을 뿐인데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런 대통령 부하들을 놓고 대통령이 당신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을 때 그럼 이제까지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 연민의 정,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흐름으로 전 갈지 이게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홍 원장님 이게 지금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중도층을 이제 확보를 해 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중도층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홍 원장님 보실 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네네. 그것도 사실 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갔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하고 비등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원래 탄핵 이전과 뭐 상당히 유사한 수준으로 돌아간 거지. 뭐 갑자기 더 탄핵 이전보다 더 좋아진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탄핵 계엄 초기에 비해서 근데 계엄 초기에는 탄핵과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해서 지지를 물어보면은 탄핵에 대한 찬성이 굉장히 높았고 탄핵 기각이 뭐 한 20%밖에 안 나왔다. 근데 그게 한 40%까지 올라간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멈췄어요, 지금. 사실 멈췄어요. 이번 연휴 기간에도 보면 멈췄어요. 그리고 또 이번 여론조사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하니까 지금보다 더 지지해야 된다가 전체적으로 29%, 현재 수준 유지해야 된다가 12%, 네. 합치면 한 41% 나오죠. 그다음에 대통령과 결별해야 된다가 전체 유권자의 56%였다. 56%. 네, 56%다. 그러니까 이것도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그질문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중도층만 떼어서 보면은 중도층은 66%가 대통령과 결별해야 된다고 그래요. 꽤 많네요. 네. 그리고 진보층은 뭐 당연히 87%, 뭐 한 90% 가까이 가고. 근데 보수층은
24%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예, 이게 보수층들은 꽤 낮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57%가 더 지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보수층이 원하는 대로 이 원하는 바대로 만약에 이제 선거가 치러진다면 네. 6대4 정도로 무난하게 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와야 되는데 음흠. 중도층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줄 수 있는 전략이 그러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그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많이 좀 고민을 좀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대선에 나서는 주자들 뭐 대선이 언제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력하게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 쪽으로 후보가 나선다면 네. 한 30%에서 40% 정도 지지받고 끝나는 넉넉히 선거가, 지는군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올랐다고 그래서 웃을 때가 아니다. 네. 웃을 때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확하게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국민의힘 내의 이 친윤 그룹도 그렇고 뭐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는 과학적으로 잘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번 판은 뭐 중도 없어 뭐 이게 강력한 이제 보수와 강력한 이 진보가 부딪히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이게 뭐 중도라는 분들이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와서 이게 감나무 떨어뜨려서 입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냉정하게 좀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참 이제 물론 이제 정말 이 상황을 보면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저런 행태라든지 또 법조계의 어떤 저런 행태를 보면 정말 국민들은 또 특히 이제 우리 보수 지지자들은 정말 이거는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너무 대접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뭐 아무리 헌법재판소를 비판해봤자 헌법재판소가 이제 뭐 심판 내려서 결정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뭐 우리가 대책 없이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2달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달 동안 정말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잡기 위해서 왜냐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출발하는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또 탄핵 정국으로 인한 이 상황에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심판의 어떤 기류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밀고 넘어가. 뭐 그거 말하기는 좋습니다. 말하기는 좋고 듣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게 통용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좀 더 냉정한 생각을 갖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원님 보시기에도 지금 정말 중도에 대한 이 대책 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뭐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이 나설 텐데 네. 과연 그 후보들은 왜냐하면 이 후보들을 경쟁력은 많이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지죠. 현재로선.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2017년 조기 대선과 다른 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때는 뭐 당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지만 그 점이 다른데 그렇다면 자, 빅4 기준으로 놓고 보면 김문수, 홍준표는 약간 뭐 강경보수 쉽게 분류하잖아요. 네. 또 이쪽에 한동훈과 오세훈은 온건보수, 중도 친화적인 온건보수. 네. 그다음에 또 극우에게도 소구할 수 있는 강경보수 김문수와 홍준표. 뭐 이렇게 있다면은 가장 이상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2년 박근혜 모델로 가려면은 이 중도 소구력이 있는 사람들이 후보가 되고 강성 보수들이 사실상 그거를 백업을 해주면서 이 공동 정권으로 사실상 뭐 연합 정치랄까요? 그렇게 해서 이런 정도의 그 모양새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윤석열 그 집권의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 그
정리가 되고 네. 나서 또 안철수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그 선거 연합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도 여전히 선거 연합은 필요하다. 네. 근데 후보로 뽑히는 사람이 중도 소구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까 나온 지표로 봐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네.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대한체육회장의 40대인 유승민 선수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세계는요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정말 피 튀기게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결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이 있는 것이고, 또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마 대한민국은 향후 한 50년 거기에서 과연 도태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성장할 것인지 결정이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한 2년 3년을 진짜 똑같은 문제를 놓고 계속 내부 싸움만 벌일 것인지, 야 너는 뭐 진보냐 나는 뭐 보수고 뭐 이거 가지고만 맨날 싸움을 벌여야 될지, 아니면 정말 국가적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리더십을 가지고 돌파해낼 수가 있을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미래 세대 거기에 좀 삶하고 똑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30 세대는요 선진국에 태어났는데 지금 점점 선진국이 아닌 세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이들 세력에게 어떠한 소구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즉 이런 이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이해하고 새로운 흐름들에 지지해 줄 수 있고 국민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뭐 맨날 똑같이 이런 이념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만 이야기해서 무조건 중국 우리가 뭐 타도하자, 뭐 아니 중국이 타도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까에 대한 문제지. 이 좌파들이 맨날 일본 욕하면서 뭐 일본 거 쓰지 말자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또 맨날 부정선거 했다라고 그냥 거기에 그냥 휩싸여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우리가 맨날 부정선거만 따지고 있으면 그게 뭐 거기서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리고 또 뭐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전략적 생각들을 많이 이제 옮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가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너무 이렇게 이 주제들에만 얽매여서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되면 우리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